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고 2부 오셨던 김대호 박사님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박소민 최고위원,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숨을 좀 돌리시고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화면을 보고 아니 왜 저 자리가 비어 있냐. 아니 박소민 최고위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박소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셨고 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또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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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뭐 길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나요? 네. 네.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있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행히도 딱 맞춰가지고 오셨습니다. 목동이 제가 네. 사는 동네라서 잘 아는데 네네. 이게 일방통행이 많아서 길을 잘못 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못 들면 뺑뺑 돌고 와야 되고 그렇긴 하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낮 최고 기온은 또 30도 넘어요. 너무 더워요. 덥고 습한 날씨가 오늘도 계속되고 다음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다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선출됐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검찰개혁 관련된 일종의 충돌도 있었고, 다양한 얘기를 살펴봐야 됩니다만 그 전에 뭐 짧게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아주 짧게 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고 또 비판도 있고 또는 뭐 잘했다라는 칭찬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선 송 대변인님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뭐 듣고 세 분의 얘기 한번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학교 학점으로 말하면요. 학점. 저는 I 학점을 주겠습니다. I요? I 학점이 있어요? I가 있죠. I가 기한 내에 성적 입력을 안 하면 I로 뜹니다. 아, 그래요? 인컴플리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끝까지 성적 입력을 안 하면 나중에 F가 되고 나중에라도 성적 입력을 하면은 뭐 A, B, C, D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I가 맞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문서화된 합의를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이건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유리한 부분은 사실 문서화를 해서 합의를 받아놓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걸 빨리 발효해달라. 라든가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명시해달라라는 부분은 문서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제 3,500억 달러를 넘어서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 1,500억 달러까지 하면은 5천억 달러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그리고 예를 들면 대출은 얼마, 보증은 얼마, 자기 자본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를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하면 할수록 불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거를 문서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 일본과는 이미 지금 그런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문서화된 합의가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분명한 평가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년 GDP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5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네. 박선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 측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공조 체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측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미리 하고 간 게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리스펙트,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호감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뭐 외신에서부터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잘 준비해 가신 한 문장은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달라.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북한과 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뭐 관세 협상이 아직 이제 후속 합의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떤 돌발 변수는 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좀 우려했던 게 갑자기 그 15%를 뒤집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15% 외에도 추가적인 뭐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회담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한 대로 잘 마무리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의 정치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는데 사실 최병천 소장님은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 건의 또 여러 개의 히트 경제학 서적도 내시고 최 소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최 소장님 의견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협상 자체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우리 박성민 대변인이 말하는 거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게 큰 국면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국면. 그러니까 지금 냉전 이후에 미국이 일종의 경찰 국가를 하다가 네. 지금은 자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삥뜯기 국가로 바뀐 걸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처한 게 아니라 네. 일본한테도 그렇고 유럽연합한테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너 일종의 관세 폭탄 25% 당할래? 아니면 우리한테 돈 줄래?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란과 이안의 어떤 우리한테는 둘 다 불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얼만큼 덜 뜯길 거냐 이처럼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냉전 이후에는 그 소련 견제라는 안보를 협력하면서 미국에게 경제 성장을 지원받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큰 틀로 보면. 예. 근데 지금은 뭔가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무튼 경제적으로 뭔가 삥뜯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한테도 우방국들한테도.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받을 거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국방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자주국방. 예, 예컨대 그 뭐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예. 아니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그 핵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마스가 프로젝트도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상선은 잘하지만 군함 기술이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건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네. 군함 기술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좀 많이 익힌다든가 그래서 실은 경제적으로 삥뜯기를 하더라도 네. 받아내는 네. 것까지를 해야지만 뜯어내기.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게 지금 필요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왜 우방국들에게 그렇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뜯기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보에서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당장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도 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네. 이번에 그 1,500억 달러 얘기했지만 그 한경영 회장의 류진 회장이 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그동안 트럼프 1기 이후로 우리나라가 1,6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일자리 83만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휴. 그러면 지금 1,600억 달러로 83개니까 1,500억 달러도 한 83만 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랑 우리나라 기업이 다 같이 노력해서 미국 일자리 166만 개를 만드는 꼴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럼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랑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우리가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건데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까지를 같이 종합적인 네. 대책을 마련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네. 좀 왜냐면 우리가 미국 정부를 위한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우리 네. 미국 일자리가 우리나라 국정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후속 과제로 좀 제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련의 큰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봉법 시행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노사관계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니 가급적이면 이런 리스크를 피해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국민적인 비난도 받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거든요. 이번에 대단히 유심히 본 것이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50억 달러를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미국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연산 3만 대 규모입니다. 이게 네. 전기차와 결합되면요. 사실은 차량 생산에 있어서 앞으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이런 흐름으로 점점 가게 되면 자 조선업은 지금 마스가르에서 미국으로 대규모 진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제, 울산, 창원, 부산 이런 곳들에서 힐빌리의 노래 그러니까 네.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돼서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정말 종합적인 산업 대책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노봉법 시행 이런 거라도 좀 유예를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네. 긍정적으로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또 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사실 노동법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특히 노조의 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와의 비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또 지금 송 대변인 말씀하신 그 로봇 생산 시설도 국내에 만들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국내 노동자들의 어떤 그 저항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도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잘했다면 얼마나 잘한 건지 좀 아쉽다면 얼마나 아쉽다는지 솔직히 저는 잘 평가를 못 하겠거든요. 10대 맞을 걸 5대 맞은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 그 5대로 줄였으니까 잘한 거다. 또는 5대 맞는 것도 맞는 거 아니냐, 못했다라는 평가 등등. 둘 다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태도 자체가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거의 협상 대상국들에게 취하는 태도가 워낙에 좀 고압적이고 사실은 좀 막무가내의 요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많이 하는 협상의 방식 자체도 불가능한 걸 던져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줄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뭐 관세 협상 할 때만 해도 뭐 25% 얘기 나오고 뭐 그거보다 더 뭐 폭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막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를 이제 줄이고 다른 이제 국가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병천 소장님께서 조금 네네. 전에 10대 맞을 것 5대 맞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 5대만 맞아야 되는데 협상 직전에 여러 가지로 공포스러울 수 있는 상황, 과도한 상황을 조성을 합니다.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폴젠 레볼루션 그러니까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그 본인 SNS에 정상회담 시작 3시간 전에 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조야는 모두가 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긴장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개된 장면에서는 큰일이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10대 맞을 것을 5대 맞은 것처럼 네.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5대 맞을 것 5대 다 맞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온 것은 없지 않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른바 비핵화 3단계 구상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공동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관세 협상을 떠나서 본래 정상회담에서 있었어야 될 외교나 안보 부분에 대한 진전도 없었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보는 거와 아닌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바이든 정부 때도 실은 우리나라 삥뜯기 했던 거 같은 걸로 봐야 돼요. 네. 용어 순화를 좀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삥뜯기가 아니라면 뭔가 네네네. 뜯어내기. 네. 뜯어내기. 그래서 실은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좁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로 보이는 거지만 더 넓게 보면은 미국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미국 정치, 경제, 내부 환경이 바뀐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1기 때만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아시아에 있는 제조업 강국들 그래서 일본, 한국, 대만의 어떤 대기업들한테 뭔가 강압적인 형태를 해가지고 이러저런 방법의 차이가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하나는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미국이란 나라가 냉전 이후에는 뭔가 좀 잘 나가다가 지금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네. 바이든 정부 역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을 그때부터 계속 유치한 거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미국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협상 스타일만으로 보는 건 제가 네. 좀 더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바로 네네.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월 31일에 관세 협상을 타결짓고 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할 때 이 우리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반대급부로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투자, 그중에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이 될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얼마가 자기 자본이고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실행할 거고 이런 게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반응은 문서화해서 합의한 것 아니니까 우리가 침대 축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일본과 이미 5,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냉전 이후에 3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불을 공급하는 역할을 미국이 감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일관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숫자를 우리가 한번 불러놨으면 언젠가는 다 지켜야 되는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숫자가 굉장히 커서 걱정이 네. 됩니다. 근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합의문을 안 쓰고 온 게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는 조금 더 맞는 방향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액수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뭐 3,500억 달러를 집행할 구체적인 조달 시기, 방식, 그다음에 사용처까지도 명문화하는 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받아주거나 어떤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에 무리하게 끌려가다 보면 어떤 3,500억 달러를 뭐 쓰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협상의 여지 자체를 닫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고 외교 참사다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 의견들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며칠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할 얘기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찌 보면 좀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그때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0초만 드는데요. 더 말씀드릴게요. 예. 딱 한마디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포인트하고도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문서화가 안 돼서 외교 참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 안 한 것 당장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안 할 수 있겠느냐가 포인트다라는 네.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좀 달라 보이는 게 이유가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체적인 성과는 전무한 빈손 외교다.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송 대변인께서 외교 참사라고까지 지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보이고요. 자, 국내 정치 현안도 대단히 따져볼 게 많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김문수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내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당내 기반이 원래 뭐 탄탄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등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이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좀 분석을 해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약 6대4 정도로 이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2만여 표 정도를 이겨서 최종적으로 대표가 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우선 같은 당 소속인 송 대변인의 분석부터 짧게 듣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게요. 그 본선 투표, 그러니까 결선 이전 단계의 투표 결과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후보 2명을 확정할 때 구체적인 퍼센티지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하지 않았겠어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냥 짐작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거 없는 짐작이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본선 투표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1위로 올라갔었다는 거잖아요. 5.3% 차이로 리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선의 결과가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본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변 아닌 이변이 있었고 결선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극적으로 좁혀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차제에는 이런 당대표 선거가 됐든 또 대선 후보 경선이 됐든 이 본선 투표의 결과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왜요? 알고 결정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후보 또는 원하지 않는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을 때 네. 어느 정도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투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집도에도 차이가 있고 내가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알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장동혁 후보가 선출된 가장 큰 이유가 좀 선명성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격에 나서겠다. 또 윤 전 대통령도 지키고 거기다가 전한길 씨의 지지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걸 다 모아보면은 이거 극우 노선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극우 노선이죠. 극우화를 누구보다 이제 자처했기 때문에 저는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후보 시절에 이제 후보 시절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게 계속 뒤처지는 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심지어 1차 투표했을 때, 그러니까 4명에서 투표했을 때도 앞섰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 그 뒤에도 이제 표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또 이긴 거잖아요. 결선에서도. 그건 결국 강성 당원들을 결집해서 본인이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통한 거고 그 표방했던 노선이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씨와 손잡고 극우 유튜버 손잡고 윤어게인 외치는 세력들과 손잡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윤 대통령 접견 가겠다. 윤 대통령 복당 막을 이유 없다. 이런 얘기들을 취임하시고 나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한동훈 전 대표 공천 줄 거냐 전한길 씨 공천 줄 거냐 했을 때 전한길 씨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시그널들이 다 있었던 거죠. 장동혁 의원이 이제 본인은 뭐 제대로 싸우는 여당에 맞서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야당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별점이 되지는 않고요. 이거는 정말 전한길 픽이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극우 유튜버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탁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근데 최 소장님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문수 후보 선거 패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인 장동혁 후보에게 밀린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엔 좀 공감을 좀 하십니까? 김재원 씨 본인이 1등을 못하고 예. 4위 했나요? 네, 김재원 네. 최고가. 네. 근데 지금 앞에서 송 대변인이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맥락인데 실은 1차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한 게 아니라 장동혁 후보가 1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은 우리 지난 여론조사니까 이제 얘기하면 8월 21일 날 전국 지표조사 MBS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결과로 나오는 걸 대표적이거든요. ARS 방식과 아닌 방식이어서 네, 네.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냐면 안철수 8%, 조경태 후보 7%, 김문수 후보 30%, 장동혁 후보 33% 나왔어요.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인데도 예. 이 얘기는 이미 8월 21일 이 즈음부터 장동혁 후보가 앞서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전화 면접수도 집계될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 지지층이 있는 게 ARS에서는 더 이제 튀는 경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김문수 후보가 그 결선 국면에서 네. 이제 그 조경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쪽 사람 표를 땡기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구애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은 뒤지고 있으니까 구애한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왜냐면 그리고 이제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그 시점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재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으면 김재원 최고가 원래 1등을 했어야 되는 거죠. 본인도. 그렇네요. 본인도 1등을 못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뭐 그 한동훈 후보랑 차별해가지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왔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실은 이제 뭐 한동훈 후보를 뭐 더 비판했으면 모였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큰 틀은 또 하나 그 주목할 포인트는 이번에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1차에서는 약 37% 정도가 나왔고 네. 2차에서는 약간 올라가지고 39% 정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지난 총선 직후에 그 국민의힘 투표율은 그때 48.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은 대략 한 뭐 39대 40, 그러니까 한 이제 뭐 그 소수점을 제외하면 39와 49여가지고 10%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떨어졌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탄핵 찬성파를 대변하는 건데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인물 파워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좀 전한길 씨가 난동 피우는 거 보니까 네. 약간 짜증 난다. 어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투표를 불참했다 그럴까요?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네. 한동훈 지지자들의 어떤 그 팬덤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결속력이 매우 높진 않다. 일종의 조직된 지지층이라기보다 약간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약간 팬덤이라는 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시절의 팬덤에 비하면 거기는 조직적으로 짜임새가 있었다 그러면 아직은 한동훈 대표 쪽의 팬덤은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본인이 나가면 좀 더 할 수 있지만 뭔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집력이 좀 약한 팬덤이다. 그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데이터 비교가 안 정확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투표율을 방금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은 ARS 투표를 제외하고 모바일 투표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들께서도 뭐 언론 보도나 또는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거는 방송 끝나고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숫자 얘기한 김에 잠깐만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선 이전에는 장동혁 후보가 5.3%를 앞섰는데 최종적으로는 0.54%를 이겼기 때문에 한 5% 가까이 결선을 가는 과정에서 좁혀진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원래 본선에서 10.32% 앞섰거든요. 결선에서는 20.36% 앞섰습니다. 그러면은 결선에 가면서 10%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은 막아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자 수를 보면요. 2024년에 있었던 7.23 전당대회하고 비교했을 때 본선 기준으로 7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결선을 가면서 17,000명 정도가 모바일 투표에서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표를 유보했던 중도 보수 성향의 당원들이 그래도 결선 투표에서 참여하게 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이 또 있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뭐 냉정하게 이거는 천탄파의 패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패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처음에 이제 1차 투표를 했을 때보다 결선 때 표 차가 좁혀진 건 맞죠. 김앤장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천탄파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김문수 후보를 찍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차가 좁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 그 표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러니까 그 격차가 뭐 얼마였느냐 이걸 봤을 때에도 사실 뭐 좁은 격차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찬탄파를 더 끌어들였으면 다 끌어왔으면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장동혁 후보를 떨어뜨릴 만큼의 결집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장동혁 후보의 그 극우 노선이 이겼고 그럴 만큼 뭐 당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찬탄파의 정치적인 그 세력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였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패배가 좀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내 정치인들의 입지가 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전보다도 더 약간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수치를 따져보면은 영향력이 있고 기여한 게 있고 앞으로 활동한 여지가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일반 대중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최악은 막아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는 곧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 약화로 많은 대중들에게 그냥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뭐 내부 총질자로 규정을 하면서 청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이미 그 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동혁 후보가 뭐 한동훈 대표를 콕 집어서라기보다는 이 찬탄파라든지 아니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직격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최고위 회의에서도 당장 어떤 뭐 한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그거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벌써 꺼내고 있고 방송 패널들을 좀 저격하는 말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개념이 아니고 이 찬탄파들을 다 몰아내는 거를 혁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당원 게시판 등등을 언급한 것은 그 당일에 최은석 수석 대변인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당의 수석 대변인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정당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중에 전국 선거가 있으면은 그 선거의 결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은 나눗셈의 정치, 인수분해의 정치를 해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그 미묘한 뉘앙스의 전환이 엿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탄파의 입지가 대단히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때가 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런데 이게 내 본인의 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벤트가 됐을 때는 집단이 그것을 수용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수용의 5단계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 외연이 축소된 상황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지지층의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는 5단계 중에 2단계의 분노 정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2단계, 그러나 영원히 이 2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이치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보수를 재건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지는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온다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댓글도 굉장히 여러 개 올라오고 있는데 해금강님이 좀 거칠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송 대변인이 이야기한 때가 온다는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힘이 망해야 오히려 한동훈이 살아난다. 거친 표현이죠. 사실 그런데 매우 거친 표현이죠. 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걸 원하진 않을 테지만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친한계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일반 대중이 이렇게도 본다라는 그런 시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 소장님. 그 이제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지만 또 다르게는 화장실에 이제 연동되는 건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좀 다르단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런 건데요.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이제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진 건데 왜냐하면 경선 때 장동혁 후보의 목표는 대표에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러저러한 방법이 나는 이게 선명성으로 뭔가 치고 나가는 게 그리고 뭔가 갈라치는 게 더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랑 연합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선거 전략이었다. 그게 일종의 선거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선이 아무튼 됐잖아요. 됐죠. 이게 이제 뭐든 간에 당선이 됐으면 이 사람이 대표가 된 것 자체 만족하고 그냥 뭐 땡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국 선거에서 이겨야지. 이겨야죠. 지금 소위 말하는 탄핵 찬성파 또는 친한파 입장에서는 야, 그 장동혁 그 현재 방식이나 노선이나 이런 거 나가면 지방선거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리고 실은 친한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 그래요. 민주당이 됐건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이 됐건 가만히 있으면 원래도 지방선거는 집권 초반에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동안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 뭔가 탄핵을 그 어떤 반대한 노선을 취하는 거는 뭐랄까 자기네 당을 망하게 하는 선거 전략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힘 폭망 노선인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전환기를 말 반대로 하면 그나마 선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건데 전환길이 뭐 지명한 사람이 뭐 후보를 한다든 이런 거는 그냥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거를 장동혁 그 대표가 정말로 이렇게 맛이 헷갈려 가신 분이 아니라면 정치에 그냥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면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폭망하는 노선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그동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탄핵 찬성파랑 뭔가 갈라치던 거를 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착륙한다 그럴까요? 연착륙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지난 대선 때 최종 결선 투표에서 당내 투표 말고 국민의힘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52대 48이 나왔었어요. 그 일종의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 근접한 거를 봐야 되는데 당에서 48% 세력을 뭐 이렇게 분당하거나 잘라낸다 그런 거 이제 거의 뭐 안 그래도 어려운 판국에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이 뭐 분당 이런 거가 다 가능하지 않은 거는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지금 일반적으로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가봐야 아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경험칙으로 그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 9번의 지방선거 모두가 그랬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부터가 위기다. 아니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벌써 위기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뭔가 이제 그냥 뭐랄까 단명하는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사실 어제죠 뉴스쇼에 박용진 전 의원 민주당 전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정상인이다.
네, 아니 연설할 때 좀 거칠게 하고 뭐 선동적으로 해서 화제를 끌었잖아요. 화제를 모았는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다. 그건 선거 전략이었고 아주 뭐 상식적으로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국민의힘 분들을 제가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박철거 알겠지만 다 전략이고 원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근데 글쎄요 그게 중요할까요? 네, 저는 왜 이거를 좀 가볍게 넘어가냐면 이분은 이미 청구서를 받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을 되는 데에는 지지층에 기여가 있었던 거고 그 지지층 중에는 전한길 씨를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강성 당원들의 뭐 입김이 분명히 작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딛고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이 정상인이라고 해도 갑자기 모르쇠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대표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딱 선을 그으면 거기서 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잡음이 얘기가 나올 생길 수도 수밖에 있다. 없고 뭐 전한길 씨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동혁 배신자다. 지금 내 뜻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다 주인 행사를 할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 이 대통령이 여야 이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만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여러 조건을 달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여투쟁을 강경하게 하겠다라는 노선과 이 극우 유튜버들과 손잡았던 그 청구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덥석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아무리 본인은 통합하고 싶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지지해줬던 층에서 이 찬탄파에 갖는 분노라던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임계치를 넘은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들고 있는 청구서가 단순한 한두 장이 아니다. 저는 뭐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고 제가 기가 차던데 외곽에서 의병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서 추켜 세워주시던데 이걸 과연 정상적인 범주의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송 대변인 그래서 지금 박선민 최고위원의 얘기에 더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좀 소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또 내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다가 사회자의 제지를 받고 그 후에 그 영상이 상당히 큰 화제를 모으고 아직까지도 시끌시끌합니다. 같은 당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확하게 헌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평시에 그런 비상계엄을 해서 영장 없이 국민을 잡아갈 수 있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런 일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 우리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벗어나는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팩트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보면요. 당시에 계엄군이 후대한 실탄이 5만 발이 넘어요. 이 수사 결과는 공수처나 특검이 수사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죠. 올해 2월 11일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휴대를 넘어서 이제 출고된 그 실탄의 숫자는 18만 발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행으로 계엄 해제 표결이 빨리 이루어져서 거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명 가까이 함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돼서 아주 천행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로 큰일 났을 수 있습니다. 공당의 최고위원이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반헌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의 1등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거예요. 수석 아니에요. 2등입니다. 오케이. 수석은 신동욱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럼 2등 최고위원이어가지고
실은 그 이제 우리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이제 뭐 내란 정당이다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뭐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볼 소지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일정 비율의 사람이 내란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네.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뭐 그냥 일반 뭐 활동가 중에 한 명이 그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정적 비중이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 자체는 뭔가 국민의힘이 아직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대치도 하고 하지만 협력해서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정청래 대표는 너무나 이 국민의힘 현 지도부 또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근데 과연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도부 회담 제안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정청래 대표한테 뭐 좀 신호 주는 거 아니냐. 아직 그만 좀 해라 이제 적당히 하고 좀 화합하고 그래도 논의는 하고 같은 테이블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같이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를 내고 왔을 때에는 여야 대표를 불러서 설명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이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그게 정치적인 하나의 뭐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협치해라 대화해라 다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사실은 뭐 탄핵에 대해서도 뭐 꼭 방법이 그것뿐이어야 됐냐라는 말을 벌써 장동혁 대표부터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 정당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같아야 정책적인 네. 노선이나 신념의 방향은 다를지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헌법 정신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언제까지 국면이 이어질 것이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속 시원하다. 어떻게 우리가 저 내란 정당이랑 같이 할 수 있냐? 잘하는 거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반면 결국 언젠가는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일일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 좀 그 양측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때 2017년 이제 3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다음에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2021년 4.7 재보선과 그다음에 6월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통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에 지금 빠져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딱 그냥 단기에 뭐 6개월, 1년 안에 지금 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노선 투쟁이라 그럴까요? 한쪽으로는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사이에 노선 투쟁이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지금 뭐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네. 이게 우리가 그 지난 대선이 어떤 형태로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통령제니까 향후 5년간 한국 정치 특성 같은 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팬덤, 한편으로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좀 어떤 그 강한 어떤 좀 뭐랄까 비타협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라든가 좀 상대방을 약간 악마화하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중도 확장을 통해서 집권했다기보다는 큰 틀을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DJP 연합을 통해 집권하니까 국정 운영 방식도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그러지 않고도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차기 대선 후보를 꿈꾸는 분들이 야 그냥 우리는 네. 세게 상대방과 갈라치기 하면 된다라는 게 좀 있어서 네. 저는 요 단기간은 좀 이제 그게 극복이 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송 대변인님 얘기 듣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니 조금 전에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송 대변인처럼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잘못한 거 지적하면 또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하는지 지적하기도 좀 애매하고 지적한다 한들 힘이 좀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포함해서 오늘 한번 마무리 좀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서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가 정말 올바른 보수로 돌아와서 재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해주십시오. 정청래 대표가 계속 그 야당에 대해서 아나무인식으로 공격하는 이면에는 본인의 민생 경제에 대한 아젠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결국 가장 잘해야 될 일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본인만의 아젠다, 본인만의 컨텐츠를 보여준 게 있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야당을 공격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말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실력이 드러나는 시점은 곧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상법 개정안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의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 대표답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청래 대표 본인의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리는 게 당의 청사진이기도 한 거죠. 네네. 자 이렇게 정치에다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얘기 오늘도 함께 세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그리고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